안녕하세요. 저는 양석진입니다. 출생년 월일은 1968년생입니다. 나이가 만으로 56세. 태어난 곳은 부산시 영도구.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가정 환경은 부모님께서 가게를 조그만 식당 운영하셔갖고 크게 얻은 점 없었습니다. 또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셨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이스 스카우트라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스카우트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탁구 선수를 했습니다. 탁구 선수. 취미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유명한 선수 88올림픽 금메달 딴 윤항기 선수 아십니까? 그 선수 같은 동기입니다. 제가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엘리트 최고의 탁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탁구가 비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가 없었던 걸로 했어요. 국정교과서라는 실업팀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대학교도 없고 비전이 없는데 왜 탁구 선수를 하느냐고 부모님 다 못하게 했어요. 윤항기 선수도 그때 부모님들 전부 다 못하게 했는데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윤항기 선수가 중국 선수한테 중학교 때 이기고 86 때 금메달 따고 그게 이제 대중화돼가지고 탁구가 붐이 일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대학교라는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러다 지금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제가 부산 체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탁구 선수 생활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만뒀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제 부모님 지금 생각해보면 가정 환경이 큰아버지나 전주 큰아버지나 옛날 지금 훈장 어른이었어요. 서예를 배워라 학문 쪽으로 가는 걸 원한 것 같아요. 집안에서 학문 쪽으로. 근데 저는 크게 다려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반대가 심했죠. 반대가. 서예를 좀 어릴 때부터 배운 것 같은데 필체가 제가 운동선수 쪽은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총무부장을 했는데 선생님 남아서 공부해라 하면 도망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이름 제가 적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지금도 작지만은 번호가 7번이었는데 걔가 지금도 기억하면 53번 김준환이라는 애인데 걔가 자기 이름 적는다고 제 뒤통수를 때리고 막 지금 생각하면 학교 폭력이죠.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단지 선생님 시킨 대로 이름 적고 이랬는데 그게 맞다 보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걔를 혼내주고 싶은데 싸움을 못하고 힘이 없어갖고 그 동네 형님한테 싸움 잘하는 운동 없냐고 왜 형님이 복싱 한번 해봐라. 복싱하면 싸움도 잘해주고 너희 학교에서 3학년이 있는데 지금 차홍대라는 선배님이 있어요. 그 선배님이 학교에서 짱소리 듣고 유명했어요. 그 선배님이 부산 충무동에 지금 없죠. 극동 채권에는 유명한 채권이 있었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있다고 복싱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복싱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82년도 11월 1일 날 부모님 이런 말씀 드시면 부모님 장롱에 5만 원을 훔쳐가지고 회비 2만 원 내고 뭐 내라고 11월 81년도 11월 1일 날 충무동에 경도에서 충무동까지 버스 타고 와서 등록을 해서 그게 이제 복싱할 수 있는 기계가 됐죠. 그러다가 부산 첫 시합을 나간 학생 선수가 석 달 만에 제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한 그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한번 전 선수한테 이기고 싶어가지고 1년 만에 소년체전이라고 있습니다. 소년체전, 정체전 다음으로 소년 나서 금메달 졌다고. 그래 부산 체육고등학교 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복싱 선수 길을 들어서게 됐죠.
2학년 때 그 급식소라나 그 매점에서 과자나 뭐 우유나 그걸 먹고 있는데 걔가 다른 반에 거를 뺏어 먹더라고. 그 모습이 보기 상당히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내가 남은 거 뺏어 먹지 마라. 왜 뺏어 먹노? 한번 뭐 좋은 말로 정의감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날 때린 기억도 있고 나를 맞은 기억도 있고 그 친구는 대수롭자게 생각하고 막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됐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제가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복수 성공했죠. 그러면서 제 소문이 양석진이 복싱한다, 와 이겼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서 그 뒤로 지금 생각해보면 좀 힘센 애들이 저를 안 건드렸어요. 그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런 생활 좀 편하게 한 것 같아요. 한번 기억납니다. 지금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뭐하고 지내는가. 그때는 미안하다 뭐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인생을 바꿔줬으니까. 그 친구 때문에 복싱을 했고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으니까 성공했죠. 나름대로 복싱계에서는 또 체육관 운영하고 있고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죠. 제가 바뀐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하고 있는지 참. 이런 포기죠. 반갑습니다. 네, 포기입니다. 네. 그 시절 이야기하면 기억이 많이 남죠.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소년체전 중학교 때 금메달 따고 최고다 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또 금메달 또 딸 줄 알았어요. 금메달 따봤기, 전국에서 금메달 따고 유망주라고 최고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차이가 많이 크더라.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도 크겠지만은 성장이라는지 몰라도 제가 시합을 나갔는데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 군기란 게 있지, 군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체육고등학교 군기,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해병대 군기라 가지고 아주 엄했어요. 1학년 입학하면 빡빡을 깎고 하여튼 이 군기가 심했어요. 그런 생활 속에 운동을 4번씩이나 했어요.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저녁 운동. 이런 식으로 정신무장도 정말 강했고 시합을 나갔는데 전국대 3번을 나갔어요. 3번 다 첫날 다 졌어요. 예선 탈락. 왜 그럴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첫날 예선 탈락, 뭐 은메달 동메달 딴 것도 아니고 예선 탈락했어요. 첫날. 그때는 예선 탈락하면은 코치님이, 감독님이 2만 원을 주면서 밤차 우동열차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12,000원만가 하여튼 8,000원만가 잠깐 모르는데 10,000원 전후를 했으니까 그 2만 원을 받고 큰 가방을 들고 지금 서울역 앞에 보면 대우 빌딩인가 큰 빌딩이 하나 있어요. 서울역 앞에. 지금도 있을랑가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 딱 섰는데 비가 내리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 눈물이. 내가 유망주수료도 없고 금메달 딴 선수였는데 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첫날 예선 탈락하면서 이렇게 혼자 가방을 들고 밤차를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나 자신이 비참하고 너무 나 자신이 뭔가 싶을 정도로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낙담을 한 게 아니고 그 빌딩을 보면서 비 내리는 그 가로등에 비 내리는 걸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내려가지만은 기차 타고 내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영광된 모습으로 금메달 따고 영광된 모습으로 쓰고 싶다. 그래 만들고 싶다는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내려와가지고 2학년 때부터 이건 정말 뭐 거짓말 같겠지만은 제가 정관왕을 했어요. 금메달 3개 다 땄어요, 전국대. 근데 대학교 티켓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티켓이 되는데 더 간절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대 금메달 다 땄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금메달 다 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금메달 다 따고 6관왕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은 제가 복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복싱 이런 거구나. 밑바닥까지 가봤고 자주도 해보고 다시 금메달도 따보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고등학교 힘들게 운동했고 금메달에 영광도 따봤고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동아대학교를 제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기술사 생활하다 보니까 뭐 노는 게 없었어요. 그냥 월화수목금 열심히 하고 토요일 외박을 주면은 뭐 유도 뭐 레슬링 뭐 지금도 연락한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갈치 시장에 가서 꼼장어 먹는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한마디로 이런 말씀 들으면 기술사 생활하다 보니까 단체 생활에 묶이다 보니까 토요일 외박을 주면은 남포동 올라가면은 그때 사람도 많았어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람 보는 구경, 사람 보는 재미 뭐 요즘 보면 어깨 부딪히다 할 정도로 지나다니면서 어깨 부딪히고 그 정도 사람이 많았어요. 예, 제 기억에. 그래서 사람 보는 재미, 이런 조명 이런 게 신세계. 운동맨 땀 흘리는 모습 보다가 밖에 나가서 조명 같은 거 보고 화려하게 옷 입고 뭐 여학생들이나 형님들이나 옷 입는 모습 보면 추리 입고 땀 흘린 모습 일주일 동안 보다가 밖에 나가서 사복 입은 모습 보면 그리 멋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일요일 되면은 또 기숙사 들어가서 청소하고 선배님들 기다리고 내일을 위해서 또 운동 준비해야 되니까 들어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 마지막 회까지 왔는데 그때는 더 밑에 제가 45kg 코크컵 네. 코크컵 라이트 플라이 왔다 갔다 했죠. 예. 저 서울 쪽에 경희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물론 제 오라는 데가 많았겠지만은 우리 최고등학교 감독님하고 동아대학교 감독님하고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러니까 다른 타 대학교 감독님들이 스카우트 제의가 안 들어와요. 미리 이야기했겠죠. 석진이는 동아대학교 가니까 대상 스카우트 제의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동아대학교에서 당연히 저도 당연히 뭐 다른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뭐 한국체육대학교는 몰라도 같은 시스템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한국체육대보다는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왠지 좀 관심이 있었는데 또 자연스럽게 또 뭐 선배님들이 동아대학교 부산에 동아대학교 가니까 또 동아대 그때만 또 한강 이남으로는 동아대학교가 체대가 알아줬으니까 크게 뭐 저도 뭐 동아대학교 체대 가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예. 스카우트 저희도 그 형제가 돼가지고 감독님 당연히 가는 줄 알았죠. 순리대로. 그래 동아대학교 갔어요. 동아대학교 그때 87년도지. 제가 87학번인데 그때 87학번인데 88 올림픽 그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꿈도 컸고 또 대학생이라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최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운동만 하다 보니까 대학생이라는 그 로망이 있었다고. 또 우리 최고등학교는 머리 빡빡 이부 알란가 모르겠지만 빡빡을 깎고 머리 이부를 깎아가지고 스포츠 머리를 해가지고 짧은 머리로 머리 기르는 게 너무 소원이라면 소원이었다고. 그 대학교 가면은 머리 길고 여학생들하고 뭐 만나고 뭐 이런 게 로망인데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막상 동아대학교 입학하니까 운동의 연속이고 시합도 뭐 1년에 뭐 3-4번씩 나가야 되고 똑같더라고. 입학하는 날 시험을 치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데 대학교에서 최대 이제 시험을 치라길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법과대학을 갔어요. 법과대학. 제가 공부 잘해서 법과대학을 간 게 아니고 우리 특기생들은 이런 애 다 차는 모지라는 과에 농과든 법과든 뭐 인문대든 체대든 거기에 이제 입문하는데
등록하는데 제가 법과대학에 입관돼가지고 시험을 치라길래 우스갯소리로 에피소드인데 시험 치는 것 같다 싶어갖고 체대에 복싱장 가고 시험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니까 니는 법과대 학생이기 때문에 법과대에서 시험을 쳐야지 왜 체대에 왔냐고. 다시 내가 법과대학 대신당, 우리 그때 동아대학교는 대신동에 법과대학이 있는 거기에 법과대학이 있었는데 체대는 하단에 있었고 그 체대 갔다 시험 치러 가고 다시 법과대학 가가지고 시험 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몰랐죠. 뭐 공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몰랐죠. 그냥 운동만 할 줄 알았지 시험하고는 거리가 좀 머니까 그런 게 생각나요. 우리 시절 때는 모르겠어요. 미팅하고 여학생 만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걸 아주 금지 시대였거든요. 금방지다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미팅도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했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부터인가 조금 이래 좀 바뀌었어요. 이래 체육 문화가 뭐 빠따로 때리고 뭐 빠빠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순화돼가지고 제가 첫사랑 만나고도 지금 생각하면 첫사랑이죠. 88년도. 예. 그러면도 좀 이런 이야기하는데 생각나는데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그때는 제가 국가대표 상비군이 꿈나무였기 때문에 국가대표는 아니고 88 올림픽 끝나고 그 해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어요. 그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 태릉 선천 올라갔어요. 그 해가지고 또 전지훈련을 갔어요. 호주에. 전지훈련 갔다 오니까 제가 이제 법과대에 다니다가 체대로 전환이 됐는데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수강 신청. 그 수강 신청 할 줄은 모르잖아. 태릉에 있는데 그 간사가 지금 신동욱 그 친구가 지금 장애인협회 뭐 간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간사인데 내 대신 수강 신청을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 시절 때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전주련 갔다 와가지고 고마워서 저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경기지도학과인데 경기지도학과 간사를 찾으러 가니까 어느 과 사무실에 일정이 있던데 체대 로비에 있었는데 거기 딱 가니까 그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신동욱 친구가 누굽니까? 라니까 전대요라길래 복싱부 양석진이라고 태릉에서 내려왔는데 나 대신에 수강신청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인사하러 왔다고. 그러냐고. 그 친구도 반가워하고 저도 반가워하고 그래 호주에서 왔는데 이거 열쇠고리라고 너무 고맙다고 전달해 주는데 그 친구가 나를 자랑 삼아 그때 여학생들도 많았고 친구도 많은데 야, 우리 친구 과 친구 양석진이라고 국가대표다 복싱부인데 인사하러 왔다라면서 그때 날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끝나고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술을 잘 못하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럼 우리 친구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커피 한 잔으로 가자라니까 그 동우 친구가 그래 가자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여학생 둘이가 있었는데 야 너도 같이 가자 석진이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동아대학교 앞에 보면 소나무 사거리가 있는데 하단에 그 옆에 센스라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센스라는 커피숍. 거기 올라가서 커피를 먹는데 무용학과 라는 말 하길래 저는 무용학과가 이런 말씀 다 날라리인 줄 알았어요. 화장하고 막 이렇게 다 날라리라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참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동우라는 친구가 남의 친구인데 남에서 왔는데 이 친구를 챙겨주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동우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나도 친구인데 나도 좀 챙겨주라고 막 그렇게 질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만나면 나도 친구 하니까 그때는 여학생 만나는 게 너무 그런 게 없었고 운동만 하다 보니까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다음에 우연히 만나면은 경수가 만나면 반겨주고 커피 한잔 하기로 그 약속을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는 태릉에 다시 올라가서
국가대표 선발전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12월 달에. 12월 1일 기억납니다. 89년도.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고 내려온 학장님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로비에서 최대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입구에서 그 친구도 석진아 이러면서 텔레비로 봤다. TV에 나와서 금메달 따는 거 봤다라도 국가대표 선발전 봤나? 고맙다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난 게 그때 우연히 만나 커피 한잔 하기로 했잖아. 커피 한잔 하자. 이래서 커피 한잔 하러 간 게 사귀게 된 계기죠. 예, 그때 89년. 근데 자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첫사랑인데 사귀자고 하니까 안 사귀고 친구로 남자더라고. 사귀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로 만나면 영원히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석진이가 너무 좋으니까 영원히 가게끔 그냥 친구로 사귀면 안 되겠냐고. 그것도 좋은데 이상하게 저는 이 친구가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다니고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는 게 싫더라고요. 내 욕심이겠죠. 그냥 나하고 밥 먹고 싶고 나하고 손잡고 연인으로 만나고 싶지 그냥 친구로서는 질투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계속 사귀자고 했어요. 웃기는 게 사귀자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다시 텐 올라갔다가 휴가 때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남포동에 커피숍에 갔는데 친구 말고 나도 연인으로 사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학생 수첩에 뭐라고 적었냐면 석진아 그러면 내 말 잘 듣기 1. 운동 열심히 하기 2. 국가대표 되기 3. 목표 달성하기 이 3개를 적어갖고 이 3개 약속시키면 사귈 거라고. 그 너무 지금 생각하면 순수하지. 너무 그때부터 사귀게 됐죠. 그게 이제 제 첫사랑이죠. 네. 근데 그 친구가 뭐 싫어서 나빠서 헤어진 게 아니고 그 친구는 착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신학대학원도 가고. 그래 그 친구가 저하고 하느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그 시절 때는 그게 그 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절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겠죠 제가.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좀 헤어졌는데 지금도 들리는 말이 대학교 동창 말이 기독교 신자로서 목사님하고 결혼했다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 그러면 지금도 그리스천으로 선교활동하면서 잘 지낸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아해. 그게 제 첫사랑입니다. 아니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꿈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원 TV에서 나오는 좀 넥타이 매고 회사 일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멋있게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커서 제 열심히 사는 모습 넥타이 매고 지금 생각하면 셀러리맨이겠죠. 그 모습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넥타이 매고. 근데 운동복만 입을 줄 생각도 안 했죠. 그 전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했겠죠. 근데 기존에 있던 800올림픽 국가대표 선배님들이 워낙 잘하니까 제가 선발전에 졌죠. 못 이기고. 그때는 실력이 안 됐죠, 제가. 그 선배님들은 뭐 86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고 뭐 세계대 금메달 딴 사람들 많고 지금 생각하면 오광수 선배님, 오광수. 한국 최대 선배님인데 오광수 선배님이 국가대표라서 800올림픽 나갔어요. 그래 예선 탈락했는데 그 선배님이 카발이라는 미국 선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 챔피언하고 유명한 선수. 그 선수하고 대등한 시합을 한 선배거든요. 800올림픽 끝나고 다시 또 국가대표 선발전 하는데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 또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이겼지. 그 선배님을. 그때 그 시합도 뭐 전문가들이나 기자님들이 전부 저 전다고 봤어요. 그 선배님은 월드컵 금메달, 아시안게임, 86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계선수권 동메달, 유명한 선수인데 저는 이제 뭐 국내 대회 금메달 따고 저 역시 제가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도 89년도에 국가대표 되고 12월 달에
90년도 2월 달에 89년도인가? 2월 달에 인도네시아 국제복싱대회를 나갔는데 첫 시합이죠. 첫 시합. 국제대회, 세계대회. 첫 시합 나갔는데 제가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MVP를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겼겠죠. 자신감. 나도 세계대회 금메달 따는구나. 그러고 그 상승기에 그 선배님 88올림픽 국가대표 선배님하고 86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는데 그 선배님 자고 이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했는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물론 상승세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는데 제가 그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미쳐봐라는 소리 하고 싶어요. 제가 시합 한 달 남았는데 그때 잠시 복싱에 미쳤어요. 잠을 자도 옆으로 이래 잤어요. 이렇게. 왜 이래 잤겠어요? 복싱은 이 어깨를 올려 이래야 방어가 되고 수비가 되니까 그 손 올려야 옆으로 자고. 운동 끝나고 산을 뛰다니고 오후에 자가치 시장을 뛰다녔어요. 영도 집까지 대신동에서 운동하고. 왜? 사람들 피해 다니는 연습하려고 자가치가 그 사람 많은데 사람 피하는 사이드텔 연습한다고 다니고 버스를 타도 영도에서 대신동까지 하단까지 자리가 있어도 안 앉았어요. 손잡이 잡고 이거 연습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쳤죠. 제가 복싱에. 미치니까 이기고 싶은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운동하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영도에서 함주골이라는 그 체구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혼자 뛰면서 새벽에 뛰면서 뛰고 체력 운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가르치는 체력 12가지. 그 12가지를 인터벌로 하면서 스키트를 하면서 그 동작 다 끝나면 숨이 너무 가빠요. 혼자 하기 힘든 운동인데 그걸 제가 혼자 하면서 하고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눈물. 나도 모르는 그친 숨소리와 함께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눈물은 뭔지 모르겠는데 해냈다는 눈물인지 해야 된다는 눈물인지 간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한 것 같아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래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시합을 딱 하는데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90년 5월 15일 중계를 하고 다 하는데 모든 기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안 된다고 봤어요. 그 선배는 뭐 워낙 훌륭한 유명한 선수고 저는 이제 새내기고 시합을 하는데 1라운드 지금도 기억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안 풀렸겠죠.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물론 잘 안 됐겠죠. 잘 아시니까 내가 쉽게 이긴 선수한테는 잘 되는데 이 선수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잘 하시니까. 그 1라운드 기억나는 게 어찌하다 배를 딱 맞았는데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순간적으로 많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운동한 게 너무 아깝고 이렇게 절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일어날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운이 좋은가 봐요. 땡! 종 치더라고요. 종 안 쳤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내 자리로 갔죠. 그 이래 앉아있는데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그 3분하고 1분 쉬거든요. 3분 1분 3회전 하는데 1분 그 1라운드 끝나고 락카로 와서 앉아있는데 배도 아프고 이래 저기는 너무너무 아깝더라고. 너무너무. 그래 그 색감 보던 선배님이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수건 던질까 말이 기꺼날까 그 말이거든요. 던지지 마십시오. 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다짐한 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 작전을 바꿔서 무조건 악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2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제가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4대1로, 심한 따지면 4대1로 제가 이겼어요. 그 이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4년 동안 제가 국가대표로서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게임 금메달 따고 아시아 세계 국제대회 시합 다 나가서 금메달 제가 상관왕에 했거든요. 세계대회 금메달 3개. 그때부터 4년 동안 제가 아시아를 평정했죠. 만약 그때 제가 주저앉았으면 종 앉았으면은 어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고 자기가 간절하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하고. 네, 그때 제가 그때 간절하지 않고 그냥 대충 했으면 국가대표가 안 됐겠죠. 그냥 운전선수 청구제 금메달 맺겠다고 그냥 그만뒀겠죠. 근데 그때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복싱이 미쳐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운동 보고 예, 버스를 타도 잠을 자도 운동 끝나고 체력을 키우려고 자가지시장 뛰다니고 산 뛰다니고 막 혼자서 체력 운동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국가대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돼가지고 이제 국제대 금메달 킹스컵 뭐 인도네시아 서울컵 금메달 다 따고 남은 게 이제 제가 대학 졸업반인데 4학년인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 남았는데 제가 그걸 목표로 이제 했죠. 그걸 목표로 태릉 선촌에서 운동하면서 제가 태릉에 4년 동안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실업팀까지 4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느 국가대표 선수나 금메달 따기 다 노력하죠. 제시 노력했으니까. 근데 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려고 정말 간절했거든요. 어머님께, 부모님께. 88 올림픽 금메달 따는 모습 보고 나도 저런 장면이 되고 싶더라고요. 단상에 올라가서 애국가 올라가고 감동 눈물 흘리고 그 모습이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금메달 딴 모습 보고 촬영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 때는 금메달 따면 가족들 같이 기뻐하고 예, 그런 장면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시안게임 이제 국가대표 되고 출전하게 됐는데 그 시절 때는 아마 제 기억에 중공이었을 거예요. 중공. 중국이 아니고 공산국가 북한처럼 중공. 제 기억에 그 시합을 나가면 이 시합장에 체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었어요. 총 들고. 예, 군인들이 시합장 들어간 입구에 중국 그 군복을 입고 총 들고 서 있었어요. 총 들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시합을 나가면 북한 선수들 요즘은 영어로 적혀있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인데 그때는 조선 등에 보면 조선이라는 글자 적혀있어요. 조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조선처럼 너무 뒤떨어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70년대처럼 좀 낙후된 그런 느낌. 그래서 하여튼 금메달만 바라봤어요. 금메달만 무조건 잠을 자도 뭐 오로지 금메달. 그 시절 때는 금메달만 다 통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싶은데 제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6시에 시합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승전 날 태국 선수인데 태국 선수 그 선수하고 저하고 전적이 1승 1패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나한테 이기고 태국에서 시합했는데 태국 시합을 졌어요. 제가 그 선수가 태국에서는 금메달 후보고 저는 우리나라 금메달 후보고 그 시합은 1시간 정도 시합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하니까 지금도 우리 국제에서 유재준 국제이사님인데 그분이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석진아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너 시합이 금메달 못할 뻔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심판들을 태국 심판이 돈으로 다 매수를 해놨다더라고요. 3명을. 그러니까 제가 KO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 힘든 시합이죠. 비슷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시합. 원래 결승전까지 올라오면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한다는 선수끼리 만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웬만하면. 예선전은 실력차이가 나기 때문에 KO도 되는데 결승전은. 근데 그 선수하고는 5대5였겠죠. 근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 선수한테. 그 1시간 뒤에 시합하는데 전 몰랐죠. 그 시합 끝나고 들었는데 그런 좀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금메달 따고 웃기는 게 이제 금메달 따고 동상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동상 있는데 제가 금메달 따면서 두 손을 올렸는데 나도 모르게 쓰러지더라.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그때까지 내 손 올려봤는데 두 손 올라가면서 나도 뭐 두 손 올리면서 주저앉아지더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8 올림픽 선배님들 금메달 딴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나도 저런 모습 해야지 하고 그 모습을 하고 제가 단상에 올라갔는데 애국가 올라가는데 눈물이 걸성이는 지던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 생각났어요. 그때 부모님도 지금 지켜보고 계시겠지. 저희 어머님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오로지 금메달만 바라보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어머님 역시 물 한 그릇 떠놓고 금메달만 바라보는 그런 어머님이거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말씀 드린다. 제가 태능 선수촌에 88년도 1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88 올림 끝나고 국가대표 돼가지고 태능 선수촌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경비실인데 그래서 88 올림픽 주제고 손에 손잡고 노래가 나오더라고. 들어가는데 그 음악을 듣고 딱 서가지고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 전율. 그게 전율인 것 같아. 전율. 피가 막 이렇게 속옷집에 들어오면서 야, 그래. 그 기운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웅장한데 너무 노래도 듣고 태릉 순천 앞에서 그 부산 촌놈이 딱 서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들어왔는데 노래가 들리는데 온몸에 전율이 싹 오면서 꼭 금메달 따야 되겠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꼭 금메달 따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다. 이런 감정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눈물 흘리면서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고 국가대표 돼가지고 테니스 앞에서 눈물은 아니지만은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꼭 정상에 서고 싶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내려와서 이제 부산 내려와서 이제 부산에서 그때 뭐 약속을 이제 동아대학교 졸업하니까 전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끝나고 군대도 안 가고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체육 선생을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게 탁탁탁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지금 뭐 은퇴하려고 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운동이. 근데 부산에서 실업팀을 창단해 주겠다. 실업팀. 그리고 전국체전 대통령배 올림픽 이래 나가면서 아파트 숙소 잡아주겠다. 뭐 상공회에서 직장 잡아주겠다. 그 좋은 조건이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갑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 23살 나이에 뭐 어른들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동양제과에서 실업팀 복싱 실업팀이 있었는데 그때 부회장님이 제보로 여기 오면은 올림픽까지 책임지고 내가 키워줄 테니까 운동하고 동양제과 소속 들어온나. 그리고 끝나면은 부산시
관리소장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동양제감 들어오라는 입사해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상공회에서 여주겠다. 아파트 숙소 잡아주겠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부산에 고향이니까 낫겠다 싶어갖고 동양제가 안 가고 제가 부산에 남았죠. 근데 뭐 예산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상공회에서도 약속 안 지켜주고 아파트 숙소도 약속 안 지켜주고 그때 제가 실업팀 창단된 이유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조건이 아니고 전국체전. 실업팀은 올림픽보다는 전국체전 우선이거든요. 대통령 시합. 이 시합 나간 조건이기 때문에 그 시합을 나가는 조건으로 실업팀을 창단한 거니까 내 때문에 부산시 체육회. 그 금메달 다 땄어요. 근데 그 시기 때 올림픽 선발전이 있었어요. 올림픽 선발전. 그 우리 스승님이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죠. 1차, 2차 안 나와도 된다. 3차, 4차 선발전이 있으니까 전국체전 대통령 시합 뛰라. 그는 뭐 시킨 대로 했죠. 그 나가서 금메달 다 따고 3차, 4차전 올림픽 준비하니까 3차, 4차 선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못 나가게 됐죠. 그때 다행히 제 아끼는 저 조동기 사본 계신데 그분이 문화부 체육부 장관님한테 편지까지 적었어요. 아니 이래 훌륭한 선수가 올림픽 선발전을 정체전 대통령 때문에 못 나갔는데 올림픽 선발전에 선발된 선수하고 양석진하고 최종 평가전 시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선발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메달 딴 선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평가전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뭐 그런 편지도 보내고 또 대한복싱협회에서 저 최종 선발전에서 선발된 그 선수가 상무라는 군대 상무부대 선수의 조동범 선수거든요. 조동범. 그 선수가 저 또 라이벌이에요. 제가 4승 2패로 제가 6번 붙어가고 4번 이고 2번 졌는데 그 선수가 선발됐거든요. 그 선수 평가전 시키자고 하니까 그쪽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선발전도 안 나온 선수를 받아서 평가전 시킬 것 같으면 다 받아줘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상무팀 복싱 해체시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어요. 그 저는 선발전도 못 내, 그런 명분이 없죠. 선발전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프로에서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88 올림픽 금메달 딴 김광선 선배가 1억 5천 받고 프로 갔어요. 그리고 변정일 선수라고 있어요. 88 올림픽. 변정일 선수가 7천만 원 받고 또 프로 갔어요. 저한테 1억을 준다더라고요. 그때 당시 92년도에 1억이면 컸어요. 부산에 좀 비싼 아파트가 7, 8천만 원 할 때니까 서른평이. 그때 한참 억대,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죠. 억대 스타. 그때 매니저가 올림픽도 못 나갈 바에는 프로 오라고. 자꾸 이래 시간 소비하지 말고 아깝잖냐. 오면은 1억에 대우해주겠다. 그리고 오전에 세타들전 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올림픽도 못 나갈 바에는, 그것은 전해주고 안 된다는데,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 프로 가자. 그래. 또 자신도 있었고. 그때 주니어 플라이 그 세계 챔피언이 누구 있었냐면 최희용 선배가 있었고, 매니밀초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양쪽에 루페즈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 최희용 선배님 우리 부산 체육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선배님이 두 회. 그 선배님이 세계 챔피언 3차인가 방어하고 있었거든요. 2차인가. 저 선배님이 세계 챔피언 되는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냐는 또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프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는 92년도에 3월 11일 날 했죠. 그래서 프로를 갔는데 프로가 아마추어하고 틀리더라고요. 아마추어는 쉽게 얘기해서 이 자세에서 때려야 되는데 3분 3회전을 힘든데 프로는 이렇게는 10회전을 못 뛰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스타일이 틀리니까 제가 적응을 못한 거죠. 프로 가서. 그 프로도 오전 5승 2KO인데 한 번도 안 졌어요. 안 졌는데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라갔는데 또 프로는 또 저하고 또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또 스타일상.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이래야 하는데 프로는 또 이래야 되고 또 10회전을 뛰어야 되고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스타일. 그 10년 동안 몸에 배겼던 스타일을 바꾸려니까 뭔가 좀 안 맞더라고 저하고는. 그 오전 그만두게 됐죠. 그만두고 95년도에 그만두고 이제 동아대학교 지도자 생활 이제 코치로 발령받아서 시작하게 됐죠. 같은 체급 제가 한 체급 밑에 좀 제법 차이 나는 선배님이니까 그 선배님은 프로에서 성공한 선배님이고 저는 아마추어에서 올랐는데 제가 프로 갈 때는 벌써 은퇴하고 안 맞았죠. 예. 그때 침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선수는 그러니까 유명우 선배님, 장종건 선배님 은퇴하고 이래 좀 이래 우리 프로 복싱이 좀 이제 하락세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세계 챔피언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없지만은 뭐 로페즈에서 있었고 차나 포펑이라고 있었고 그래 있었죠. 태국에 차나 포펑이 세계 타이틀 전초전까지 했는데 제가 매니밀초라는 요즘 기구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WBC, WBA, IBF 그때 세 개가 있었거든요. IBF 세계 챔피언 출신인데 매니밀초가 IBF 세계 그 선수하고 저하고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했어요. 그 제가 판정으로 이겼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손을 다쳐가지고 손을 다쳐 은퇴했죠. 95년도에. 예. 오전 우승 2KO.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계 타이틀전 할까 말까 멕시코 로페즈한테 갈까 말까 뭐 은퇴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부산에 또 사부님께서 저를 지도하신 사람께서 세계 타이틀전 하려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그 매니저한테 해서 로페즈한테 가서 해라 하더라고요. 그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세계 타이틀전 하러 가자. 로페즈한테 가자. 멕시코에. 근데 저는 로페즈한테 이기고 저 그런 자신도 없었고 그 친구가 16차 방어까지는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 부산에서 조건을 걸었죠. 우리 사부님이. 그러면 멕시코 가서 시합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자.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 부산에서 하자. 부산에서 해가지고 시합 점에는 계약금이다 뭐다 뭐 걔네들 돈 10원도 안 받고 은퇴하겠다. 근데 이기면은 계약금이라든지 개런티라든지 모든 프로네 옷을 입게 되면 유니폼비를 받거든요. 모든 돈을 다 주는 조건으로 하자는데 성사가 되니 안 되니 했는데 그때 MBC 윤재근 기자님도 전화 왔었어요. 그때 차장님인가 전화 오고 열심히 하고 있냐고. 예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냐고. 그래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방송국에서 한번 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매니저가 내려와서 멕시코 가자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느끼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 있다 뭐 있는데 내가 멕시코 가고 저 훌륭한 선수한테 재물이 되기 싫더라고. 재물이 이왕 하는 거 이기고 싶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때. 그러다가 95년 7월 달에 그 제가 그랬죠. 사부님 제가 세계 챔피언이 돼도 부산에서 되고 은퇴라도 부산에서 은퇴하겠습니다. 서울에 2번 다시 안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후회 안 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동아대학교 코치를 맡아라. 그 감독님 한 6년 정년퇴임도 한 6년 7년 남았으니까 감독님 정년퇴임 하면은 네가 동아대학교 맡아서 잘 지도하면 되겠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바로 동아대학교 코치를 했죠. 예. 95년 7월 달에 발령받아서. 내가 동아대 코치 5년 근무하고 32살, 1살 때인가? 27살 때 은퇴했으니까 31~2살 때 은퇴해서 동아대 코치 하다가 동아대 코치 그만두고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부산시 체육 제가 창단시킨 부산체육회 그 감독으로 다시 갔죠. 그 동아대 코치 5년, 부산시청 체육회 감독 8년, 그 한 14년에 이제 엘리트 체육 지도자 생활만 했죠.
선수들을 위해서 금메달 따고 뭐 성적이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예, 뭐 그때 우리 회장님이 지금도 저는 연락드리고 하는데 황용담 회장님이라고 정말 그분이 부산 복싱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죠. 개인돈 자비 프로스먼까지 해주시고 그 제가 일화가 있는데 그때 금메달 따려면 기본적인 선수 A급 선수를 데려와야 돼. 근데 A급 선수가 그때는 6천만 원, 7천만 원 할 때입니다. 1년 연봉이. 근데 부산시에서 그 연봉을 챙겨줄 만한 그 자금이 없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만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체육 감독 있을 때 시청에. 근데 그 선수는 인천에 2년 동안 1억 2천에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서 금메달 후보인데 국가대표고 지금 태릉 선수는 있고 도하 아시안게임 나가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그 선수를 데려오고 싶은데 부산시에서는 A급 선수 데려오라고 그럼 돈 6천만 원 주십시오 그러니까 6천만 원 5천만 원 된다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제가 좀 언성도 높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회장님한테 이야기했죠. 회장님 이런 A급 선수가 있는데 스카우트 하려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5천만 원이랍니다. 근데 저 선수는 인천에 6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황윤담 회장님께서 그래? 금메달 차지자면 데려와 이러면서 자비로 1,000만 원 주시면서 계약하고 오라고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00만 원 받고 제가 올라갔어요. 태릉 선수네. 아시안게임 나가기 며칠 전에. 신명훈 선수 지금 전라도 그 선수가 감독하고 있는데 명훈아 이래 됐다. 회장님도 니를 이뻐하시고 내 역시 니를 진짜 지도하고 싶은데 한번 부산에 내려올 마음 없냐고. 아, 인천에 약속을 해서 그래 부산이든 인천에 어디 가도 좋은데 나라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한번 알아보고 물어보고 내 말이 거짓이 없으면은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알아봤나 봐요. 그 전화로 감독님 그럼 1년 뒤 2년에 한번 부산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저 내려왔어요. 그 회장님 1,000만 원 전달해주고 이래 계약하고 왔습니까? 수고했다. 그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금메달 다 땄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을 했는데도 회장님께서 8년 동안 하시다가 저도 8년 동안 감독하다가 그만두시고 저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감독하고 협회가 다 바뀌니까 나와서 있는데 그때 이종성 회장님이라고 골프 치는 분 계셨어요.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너 뭐하냐 라게 너 뭐하냐 라게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포동에 큰 골프장 하고 헬스장 체육관을 차렸는데 거기 관장으로 와서 좀 봐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순진하게 회장님 저는 헬스 가르칠 줄 모릅니다. 제가 복싱만 할 줄 알았지 무슨. 그럼 헬스장에 복싱장 차려줄 테니까 거기서 뭐 가르쳐 보라고. 그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포동에 지금 없어질 겁니다. SS 타운이라고 그 5천 건물인가 있었는데 그 3층에 헬스장하고 복싱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활체육 관장으로 이제 맡게 됐죠. 그때 마침 운이 좋았던 게 저 탤런트 이시영 아닙니까? 이시영 연예인 그 미녀 복수라고 복수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그 이시영 저 복싱 다이어트 붐이 일어나가지고 여학생들이 아가씨들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7, 80명 있다가 남포동에 이제 옛날 윤합백화점 그 건물에 2층에 옥상에서 18층인가 20층 했는데 210평, 230평 됐거든요. 그게 회원 제가 300명 모아봤어요. 320명. 제가 수업을 지금도 수업하는데 지도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까 모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도 힘들었죠. 일반인들이 왔는데 제가 배운 거는 가르친 거는 체육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시청 1년도 체육만 14년 하다가 코치 감독 14년 했는데 한마디 28년, 그 30년을 1년도 체육만 하다가 생활체육 일반인들 가르치니까
처음에 저도 못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배운 그대로 하니까 힘들어서 운동을 다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또 그 회원님한테 맞추니까 또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 복싱이 어떤 건가 가르쳐주고, 힘들게 하면 금메달, 이 회원님들은 금메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다이어트 때문에 왔구나. 체력이 좋아지게 왔구나. 그걸 알아서 그 중간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한마디로 운동선수 프로그램에서 제 수업이, 운동선수 프로그램에서 체력이 좋아지게끔. 그 체중은, 몸무게는,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이니까 서로 언론에서 먹는 거 조절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다이어트 성공하니까 해보자 하다가 저희 채권을 11년 됐죠. 네, 11년.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 선수생활, 코치 감독 14년, 15, 28년 하고 이게 이제 12년째죠. 12년째. 13년째인가?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복싱으로만 살았죠. 복싱으로. 아, 목표. 남은 인생. 이 채권하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선수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관리하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회원님들이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체력이 좋아졌어요. 할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래서 내가 체력이 되는 한 제가 운동하면서 겪었던 정신력, 강함, 체력 등등 이 좋은 것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지도해서 우리 회원님들을 건강하게 탄탄한 체력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희망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말씀은 제가 마음이 항상 울컥합니다. 어느 사람들이나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오로지 물 한 건을 떠놓고 금메달만 따는 그 제가 형제가 이남 1년대 제가 장남이거든요. 남동생 여동생 있는데 남동생 여동생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 사건 사고 잘 자라는 그냥 반듯하게 큰 동생들. 저는 좀 별났어요. 운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온 집안에 이래 관심도가 저한테 많았죠. 장남이고 그 시절 때는. 또 제가 굶어가면서 금메달 따야 되고 두드려맞으면 그런 복싱이다 보니까 모든 게 저한테 맞춰졌죠. 지금 생각하면 남동생 여동생이 사랑을 물론 받았겠지만은 모든 게 저한테 집중됐기 때문에 못 받았지만이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 감이 있죠. 근데 남동생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남동생은 현대자동차 근무하고 있고 여동생은 병원에 간호사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다 잘 돼 있으니까 항상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다 치매기, 당뇨기가 있어가지고 계신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래 해주고 싶은데 아버님, 어머님 당뇨, 병, 노화, 치매 이런 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래 또 거기서 인천에 계시거든요. 그 남동생, 여동생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이 채권 마칠 때도 부모님 기도드리고 집에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고 있고 부모님 걱정하고 항상 부모님 생각하죠. 저 시합날 당장 그랬어요. 부모님께 그 금메달 따게 기운을 넣어달라고 아버지 엄마한테 기도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아버지 어머니 꼭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슴이 좀 아프죠.
그 시절 때는 운동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시킨 건 참 잘해. 지난날 되돌아보면 시킨 대로만 살아왔으니까 시킨 대로 잘하다 보니까 금메달 땄겠죠. 시킨 대로. 다른 걸 경험이 없는 거죠. 그 제가 지금 뭐 취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운동 동작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는 그걸 못 하겠어요. 시킨 대로만 했으니까 먹고 자고 오고 가고 뭐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 창작 뭐 이런 거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킨 대로는 잘해. 근데 니 알아서 해라. 니 알아서 해라면 잘 못해. 두려워해요. 아, 이러면 저 사람 실망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예를 들어서 식당을 치면은, 밥으로 치면 정말 작고 맵고 못 먹어요. 근데 이 작고 매워도 이거 먹어갖고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된다. 참고 먹어야 돼. 다른 사람은 맵다고 짭다고 안 먹는데 나는 그걸 좋으니까 먹으라. 뭐 나중에 된다 라면 참고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네가 먹다가 알아서 해라 라면은 먹고 싶으면 먹으라면 고를 줄은 몰라요. 다 잘 먹는데 그런 게 취미가 뭔지 모를 정도로 하나만 바라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들어가면은 모르겠어요. 운동만 하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은 올림픽을 내가 못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좀 아쉽죠. 지금 생각해보면 올림픽 나갔으면 최소 동메달, 은메달은 딴 것 같아요. 그때 전성기니까 최소 아쉽죠. 올림픽을 못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전성기였는데 제 운이 타이밍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맞추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때 손을 다쳤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세개탈 전투선 마지막 시합인데 상대방 턱을 때렸는데 이마에 때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뼈가 인대가 다 늘어났다더라고요. 이렇게 붙더라고요. 때리지를 못하니까 복싱에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로페즈 말고 로페즈는 모르겠어요. 비디오로 보니까 지금도 어느 선수나 프로 선수 3분 3회전 하면 제가 자신 있어요. 3분 3회전 제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근데 12전을 해라니까 여러 가지 좀 체력도 자신 없고. 근데 WBC, WBA 두 키고 있는데 W 로페즈 말고 차나 포포옹이라는 태국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 제가 자신 있었어요. 한 6회전 정도까지 해갖고 1, 3회전 탐색전하고 4, 5회전 에너지 다 쏘아보면은 가능성이 아니겠나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하여튼 그 시절 때는 복싱만큼은 제가 자신 있었어요. 어느 선수라도 제 나름대로 제 실력의 정점이 이뤄서 자신 있었으니까요. 예. 그때 뭐 이런 소리 맞으면 나오는 손 다 보이고 상대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1분 안에 다 보였어요. 그리고 때리는 이 강도를 강약이 조정이 됐고 10년째 아시안게임 금메달 딸 때까지는 그냥 때리기 바빴고 피하기 바빴고 그 단순했는데 물론 상대방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안 맞고 잘 때렸는데 11년째 되는 해 그런 동작에서 때리는 강도가 약강, 약강 이래 되더라고요. 내 실력 정점이 올랐죠. 그 해 전적이 91년도인데 8.807kg예요. 이 조그만 제가 때리는 강도가 8.807kg. 그러니까 내 실력이 정점이 올랐죠. 그때 올림픽 나갔으면 괜찮았죠. 안 맞고 있으니까 스타일. 그래서 프로에서 제가 그때 91년도 저를 지켜보더만 8.807kg 되는 거 보고 쟤 되겠다 싶어서 저를 데려왔겠죠. 네.
자신 있어요. 좀 아쉽죠. 보람상. 저도 거기 뛰는데 최고 잘 뛴 게 7등. 항상 13등, 7등, 9등, 10등 안에 항상 들었어요, 제가. 산도 잘 뛰었어요, 다람쥐처럼. 제 별명이 그때 다람쥐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저는 뛰는 거 보면 탁 한다고 다람쥐 소리 들었어요. 예. 복싱 선수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해보는 자체가 좀 두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취미가 뭔지 모르듯이 그냥 시킨 대로만 살다 보니까 요즘도 제가 살짝 다른 길을 간다든지 모르는 데 가면은 좀 두렵다고 해야 됩니까? 그게 공황장애랍니까 뭐랍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데 가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가는 식당만 가고 가는 길만 가고 가는 그런 삶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두려운 것 같아요. 여행은. 저도 외국에 9개국을 갔거든요. 시합한다고 전주를 간다고.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겠죠. 시킨 대로 오고 가고 뭐 여행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하라면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가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수 노래를 잘 불러서 신나게 같이 느끼고 싶고 같이 슬프게 같이 느끼고 싶어요. 그런 걸 한 번씩 느껴요. 이래 내가 가수를 옛날 다시 태어난다면 가수가 돼서 그 팬들한테 웃음도 주고 싶고 눈물도 흘리게 해주고 싶고. 제가 좀 TV를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이래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슬픈 노래하면서 관객들이 팬들이 우는 모습 보면 같이 눈물이 나고 같이 웃으면 같이 웃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진심을 전하는 저런 사람, 자기 진심을 전해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게 뭘까? 연예인? 가수? 저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제가 또 참고 좋아하는 게 가수, 트로트 가수 임영웅. 좀 진솔된 사람 같거든요. 때묻지 않고. 그 사람이 노래 부를 때 팬들이 좋아라 하고 슬픈 노래하면 저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나도 저는 다음에 태어나면 저는 진솔되게 저는 가수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노래 표현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재능은 어떨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능이 어디서 왔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6학년 탁구 선수 했잖아요. 그냥 취미라는 게 아니고 선수 생활 했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선수 생활 했거든요. 그 선수 생활이 성장기에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중심이동, 그런 모든 운동 그 필요한 요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복싱으로 옮기니까 제가 스타일이 잘 맞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머님 정성 때문에 금연을 따고 이 시간까지 왔지만은 제가 한 번도 맞아서 째진 적이 없어요. 14년 선수 생활하면서 맞아서 째진 적이 없어요. 먹는 적은 한 두세 번 돼요. 그 정도로 빨랐다는 거겠죠. 운동신경이. 그 정타를 안 맞고 스치는 주먹을 맞았겠죠. 스치는 주먹을. 정타를 많이 맞은 이유가 어릴 때 탁구 선수생활 하면서 순발력 민첩성이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갖춰지면서 우스갯소리로 탁구공도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 이 큰 주먹을 피하는 데는 자신 있었겠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